수리가오 해협에서 벌어졌던 해전의 본격적인 이야기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양측 전력, 지휘관, 작전 등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해전 그 자체만 놓고 자세히 그 사건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리가오 해전이 벌어졌던 그 시시각각의 사건들과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해프닝과 인물들 간에 있었던 사건 등을 주목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았고 또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재미있는 일화들을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리가오 해전 그 전반부를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특히나 미군 항공모함들의 공격과 또 야간에 벌어졌던 미 해군 어뢰전 구축함들과 일본 함대 간에 벌어졌던 그 치열한 전초전, 그런 거에 저희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수리가오 해전의 후반부가 될 건데요. 후반부는 약간 재난의 재구성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함대가 수리가오 해전 후반부에 가서 완전히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데요. 일본 함대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또 무너지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약간 재난영화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편에 나눠서 저희가 수리가오 해전을 전반부 후반부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전반부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를 보다 재밌게 듣고 싶으시면 지난번 프롤로그 편 같이 청취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몇몇 그 함대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당시 일본 해군은 필리핀에 있는 레이테 섬을 둘러싼 전투를 위해서 정말 큰 규모의 함대를 동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함대가 합류해서 전투를 벌였었거든요. 자, 그러나 저희는 그 레이테 섬을 둘러싼 여러 전투 중에서 수리가오 해전만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오 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딱 두 개의 함대만 이야기를 할게요. 다른 일본 함대 얘기까지 다 꺼내면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딱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 함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편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1분 만에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레이테만에 있는 미군을 남쪽에서 공격할 임무를 맡은 별동대 함대가 있습니다. 이 별동대는 일본 해군 내에서 꽤나 실력파라고 알려졌던 니시무라 쇼지 중장이 지휘하게 됩니다. 이 함대에는 수리가오 해전 당시 일본한테 가장 강력한 화력을 주게 될 존재인 전함이 두 척이 있어요. 그래서 전함 야마시로와 후소가 있었습니다. 수리가오 해전이 일어나는 1944년 10월을 기준으로 일본 해군한테 남아있던 전함이 딱 7척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무려 2척이 니시무라가 지휘하는 별동대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전함 야마시로와 후소, 얘네 둘 외에도 중순양함 모가미, 그리고 구축함 4척으로 이루어졌던 함대입니다. 그렇게 니시무라 제독이 이끄는 이 별동대는 총 7척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니시무라가 이끄는 별동대 외에도 이와 별개로 일본에서부터 출발해서 오고 있는 또 하나의 함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마 키요이데 중장이 이끄는 제2유격부대인데요. 저희 이야기에선 쉽게 시마 함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함대는 여러 혼란을 겪던 끝에 마침내 수리가오 해협을 통해서 레이테만에 있는 미군을 공격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마의 함대는 니시무라가 이끄는 함대와 합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겁니다. 두 개의 각기 다른 일본 함대가 수리가오 해협으로 오고 있었고 얘네 둘은 같이 팀워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마 함대는 약간 뒤에 쳐져서 뒤따라 가기로 합니다. 니시무라 함대를. 그래서 시마 제독의 함대는 앞전에 소개드린 니시무라의 별동대보다는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중순양함 나치, 아시가라, 그리고 경순양함 아부쿠마, 그리고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되어 있던 함대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함대는 10월 23일 기준으로 각자 항해에 나섰어. 니시무라의 별동대는 브루나이에서 출발하고 시마의 함대는 저 멀리 일본에서 출발해서 대만에 들린 다음에 필리핀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각자 항해에 나섰던 건데요. 얘네들이 열심히 수리가오 해협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미 해군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두 함대가 지금 남쪽에서 접근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레이테 섬에 상륙해 있던 미 해군의 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차차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레이테만으로 오고 있는 모든 일본 함대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레이테 섬에 상륙해 있는 미군 부대를 전멸시키고 레이테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군 상선과 선박들을
격침시키는 것입니다. 레이테만에 있던 미 해군은 일단 상륙부대를 엄호할 임무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테만에 오고 있는 일본 해군 함정들을 조기에 차단하기만 하면 되었어요. 자, 니시무라 제독, 시마 제독 이 두 명 모두 각자 자기 함대를 이끌고 남쪽에서 수리가와 해협을 통해서 레이테만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모두 10월 24일 밤에 수리가와 해협 입구에 다다라서 그날 밤과 다음날 10월 25일 새벽에 수리가와 해협을 통과해서 레이테만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과연 발견되지 않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입니다. 미군한테 안 들키고 이 수상함들을 이끌고 레이테만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해야만 할 것 아니겠어요? 가는 길에 막 폭탄 두들겨 맞고 어뢰 맞고 하면서 가면은 정작 레이테만에 갔을 때는 그 힘을 다 소진해서 공격을 할 수가 없겠죠. 전함 두 척을 이끌고 가고 있는 니시무라 제독이나 그보다는 조금 작았던 순양함들을 끌고 가는 시마 제독이나 이 두 명 모두 단 한 척의 항공모함도 없었단 말이죠. 그 어떤 공격 혹은 방어수단으로 쓸 항공전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전함 야마시로에 있는 14인치 함포의 사거리가 한 35km 정도 되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적군이 이 거리에 들어와야만 야마시로가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은 미군이 일단 보이는 거리까지 얘네가 항해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레이테만에 있던 상륙부대를 엄호하고 있던 미 해군은 항공모함을 이용할 수가 있죠. 항공모함을 이용해서 정찰을 활발히 펼쳐서 니시무라나 시마가 오기 전에 대비할 수 있고요. 또 적절한 위치에 매복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항공부대를 발진시켜서 오는 길에 폭탄으로 때리든 어뢰로 때리든 할 수 있는 거였고요.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수리가와 해전 당시에 레이테만에 있던 미군을 호위하던 그 미해군 제3함대 3함대의 항공모함들이 총 800대의 함재기를 한 번에 띄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전력차예요. 니시무라 제독 그리고 시마 제독 얘네 둘 다 가장 두려워하던 거는 역시나 도착하기 전에 폭격 맞아서 죽는 겁니다. 혹은 가는 길에 미해군 잠수함한테 걸려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겠죠. 이랬던 탓에 모든 그 일본 병사들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특히나 니시무라 제독은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전함 야마시로나 후소가 수리가와 해협까지 가는 길에 어뢰먹고 침몰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함 한 척이 침몰한다는 건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기에 근심이 많았죠. 자, 잠수함과 미해군 항공모함들의 정찰기를 조심하자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도 니시무라 제독의 그 별동대가 닻을 올렸던 10월 22일과 얘네가 한창 항해 중이던 다음날 23일에는 큰 일은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시마 제독이 이끌던 함대와 직간접적으로 큰 사건이 한번 23일에 있었거든요. 자, 왜냐하면 그날 10월 23일 새벽에 필리핀에서 수송선단을 호위하던 중순양함 아오바가 어뢰를 맞았던 거죠. 그래서 아오바가 파손돼서 구축함이 얘를 끌고 가게 되는데 이 소식이 시마 제독한테도 날아듭니다. 시마 제독은 자기가 이제 수리가 해협을 통해서 레이테만까지 가서 해전을 치르고 싶어 했거든요. 육군 병사들 수송하는 이런 따분한 임무를 맡고 싶어 하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순양함에 있는 이 커다란 대포로 해전 한번 치르고 싶다 이런 생각 굉장히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순양함 아오바가 어뢰에 맞고 다른 구축함 한 척은 아오바를 예인해서 끌고 가야 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얘네 대신에 시마 제독이 이끄는 함대한테 야, 너네가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까지 와서 육군 병사 수송 임무 좀 대신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시마의 경우 수리가 해협에서 이제 해전을 치르러 가려고 무려 열흘 가까이 상반들을 설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실랑이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 실랑이, 그러니까 시마와 상관들의 그 실랑이는 저희가 저번 편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한 번 더 시마가 전투에 참여하지 못할 뻔 했던 거죠. 자, 그러나 다행히도 시마의 함대는 수리가 해협으로 계속 가서 해전을 치르기로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일들을 제외하면 10월 23일에 니시무라 함대나 시마 함대나 별 큰일 없이 항해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던 그 일본의 다른 함정들은 계속해서 미 해군 항공기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얘네들은 별일이 없었어요. 자, 그러나 진짜 중요한 사건들은 바로 다음날인 10월 24일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일본 해군이 그렇게나 두려워하던 미군 항공모함 함대와의 전투가 시작되거든요. 말이 전투지 사실은 망망대해에서 아무런 공중 엄호도 받지 못하는 일본 해군 배들을 그냥 미 항공모함이 일방적으로 사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토끼 사냥이라는 이 말을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달아나는 토끼 쫓듯이 항공모함들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니시무라 함대와 가장 가까이 있던 미 항공모함의 제38.4 기동전단의 정찰이 시작된 건데요. 이 항공모함 함대에는 저희 이야기에 너무 자주 등장했던 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저희의 그 직전 에피소드인 산타크루즈 해전에서도 나왔었죠.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끈질기게 살아나왔던 엔터프라이즈가 여기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참고로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 미군이 가지고 있던 항공모함 중에서 그러니까 살아남아갖고 지금 레이테만 해전 1944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44년을 맞이했던 항공모함은 엔터프라이즈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뭐 역전의 용사라고 볼 수 있죠. 미국에서는 빅 E라고 해서 이제 귀여운 별명도 붙여서 이 항공모함을 부르곤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말고도 미 함대에는 새로 합류했던 정규 항공모함 프랭클린이 있었어요. 제38.4 기동전단은 이 두 척의 항공모함을 이용해서 정찰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 아침 6시에 엔터프라이즈 프랭클린은 정찰 공격 임무를 위해서 32대의 전투기와 24대의 폭격기를 발진시켜요. 당시 얘네들의 위치는 필리핀 남서권역 바다인 술루해였습니다. 이 바다는 니시무라 함대가 수리가와 해협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지나쳐야 했던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항공모함 프랭클린에서 발진한 비행기들이 처음으로 일본 함정들을 발견합니다. Two O-type destroyers and a larger vessel, possibly a Katori class light cruiser이라고 조종사들이 보고를 합니다. Katori class light cruiser, 즉 경순양함이 있다고까지 보고를 한 건데요. 사실 얘네가 발견했던 거는 순양함은 아니고 구축함 세척이었습니다. 이 구축함 세척의 존재는 무엇이냐? 얘네는 시마 제독이 이끄는 함대에 속해 있었어요. 자, 근데 왜 얘네가 시마 제독의 함대가 따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약간만 저번 에피소드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시마는 일본에서 이제 출발한 다음에 대만에 들러서 보급을 받고 수리가와 해협을 향해 출발하거든요. 자, 그런데 대만에서 갑자기 육군 병사들 수송해야 할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시마한테 수송 임무를 위해서 구축함 세척만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마 제독은 구축함 세척을 자기 함대에서 분리시켜서 너네는 대만에서 임무 수행 마치고 따라와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축함 세척이 대만에서 마닐라까지 오는 수송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시마 제독과 이제 합류하려고 오고 있던 겁니다.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이 구축함 함장들은 지금 일본 해군의 모든 함정들이 미군과 결전을 치르러 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시시한 수송 임무를 하고 있냐 이렇게 불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임무를 끝낸 다음에 어떻게든 그 수리가와 해협을 통과해서 레이테만에 가려고 맹렬히 속도를 올려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수없게 미 항공모함 정찰대한테 걸린 거죠. 일본 구축함 와카바, 하츠시모, 그리고 하츠하루 이렇게 세 척이 미 항공모함 프랭클린에서 발진한 항공기들한테 걸려서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구축함들은 그날 밤중으로 시마 제독과 합류해서 수리가와 해협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얘네가 맨도르 섬을 지나는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구축함 와카바의 견시가 미군 항공기들을 발견하고 경보를 울리는데요. 미군 폭격기들은 일본 구축함들을 발견하고 곧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이때 폭탄 한 발이 구축함 와카바에 명중하면서 30명의 전사자를 내요. 이 폭탄이 실로 큰 피해를 구축함에 줍니다. 그래서 폭탄 맞고 불과 45분 뒤에 와카바가 침몰하고 말아요. 살아남은 150여 명의 승조원은 구축함 하츠시모와 하츠하루에 옮겨 타게 됩니다. 자, 그러나 공격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폭탄을 떨어뜨렸던 폭격기들은 말 그대로 정찰 공격 임무를 하던 중이었잖아요. 곧 이어서 이제 구축함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을 테니까 미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폭격 부대들이 계속 날아올 것 아니겠어요. 미 항공모함 프랭클린 역시 정찰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일본 구축함 세 척이 움직이고 있고 그 중에 한 척은 벌써 격침당했다는 거예요. 프랭클린은 곧바로 오전 9시 51분에 일본 구축함들을 잡기 위해서 12대의 전투기와 11대의 폭격기를 발진시킵니다. 그리고 이 폭격기 부대가 2시간 뒤에 구축함 하츠시모와 하츠하루를 잡기 위해서 나타나요. 이 구축함 두 척은 와카바의 생존자들을 구출하고 아직도 이제 시마 함대와 합류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척 침몰했지만 어떻게 남은 두 척이라도 합류해서 전력을 보탤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러던 중에 폭격부대한테 걸려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축함들이 필사적으로 회피 기동을 벌여서 얘네한테 투하됐던 폭탄을 대부분 피하긴 해요.
구축함 하츠시모의 갑판에 한 발이 명중하지만 60kg짜리 가벼운 폭탄이었기에 큰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격을 피했던 행운이 과연 그 다음에 또 따라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 항공모함은 계속해서 공격부대를 발진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날 하루 종일 공격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지금 이 일본 구축함들과 특히나 얘네가 합류하러 가는 시마 함대의 경우에는 그 어떤 항공 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 항공모함들을 대체 무슨 수로 이길 거냔 말입니다. 결국 살아남았던 구축함 하츠시모와 하츠하루 이 두 척 모두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마닐라로 돌아갑니다. 시마 함대와 만나지 말고 일단 돌아가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안전을 도모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태평양 전쟁 들어서 항공모함의 존재가 컸던 겁니다. 그 어떤 함대도 항공모함의 위협 앞에서는 도무지 이겨낼 재간이 없던 거죠. 자, 문제는 시마 제독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구축함 두 척이 그냥 먼저 돌아갑니다. 시마 제독의 경우 얘네와 그날 저녁 8시쯤 만날 예정으로 계속 항해하고 있었고요. 한편 구축함 와카바가 격침당하는 순간 니시무라 제독이 이끄는 별동대한테도 큰 위기가 닥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구축함 두세 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니시무라가 이끄는 이 별동대, 특히나 전함 야마시라 후소 이 두 척만큼은 정말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얘네한테 일어난 사건이 규모가 크고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전 8시 반에 중순양한 모가미에서 잠수함이 나타났다는 경보를 울리거든요. 그래서 니시무라 제독은 곧바로 경계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의 그 소중한 전함들은 어떻게든 지켜내야만 했어요. 그러나 미군 잠수함은 공격은 하지 않고 일본 함대를 조금 멀리서 추격하면서 따라다니기만 합니다. 공격은 안 했지만 지금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일본 함대 위치를 이 잠수함의 모조리 보고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어서 8시 55분에 전함 야마시로의 레이더에 적 항공기가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이어서 약 10분 뒤에 구축함 아사구모의 견시가 약 20대의 적기를 발견하고요. 지금 날아오고 있는 항공부대는 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에서 아침에 정찰 공격 임무를 위해서 발진했던 27대의 폭격기였습니다. 잠수함과는 별개로 이 항공부대가 오전 8시 반에 니시무라의 함대를 발견하고 날아온 거죠. 이 항공기들은 정확하게 후속급 전함 2척, 모가미급 중순양함 1척과 구축함 4척을 발견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로써 니시무라의 함대가 완전히 발견이 된 거죠. 한편 미 항공부대가 접근해오자 일본 함정들은 필사적으로 일본 함장들은 공격 명령을 내리고요. 처음에는 삼식탄을 장착한 전함 야마시라 후소의 14인치 주포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곧 이어서 대공포부터 구축함인 5인치 함포까지 모든 일본 함대의 함포가 공중을 향해 불을 뿜고요. 공격을 받은 엔터프라이즈의 항공부대는 일단은 고도를 높입니다. 그러고선 일본 함대 바로 위에 다다를 때까지 비행한 뒤에 급강하를 시작해요. 해를 등지고서 고공에서 급강하를 해오는 폭격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반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 항공대의 공격은 당연히 제일로 덩치 큰 두 놈한테 집중이 되었어요. 물론 전함 야마시로와 후소 이렇게 두 척입니다. 전함 야마시로의 경우 투하된 폭탄이 한 발도 명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배에 가해진 그 로켓 또 기관총 공격 등으로 야마시로에서 20명의 승무원이 전사하게 됩니다. 또 그 전함 야마시로에는 니시무라 제독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별동대 그 함대의 기함이 야마시로였습니다. 그러나 니시무라는 별 큰 부상을 입지 않아요. 폭격기가 강화하면서 그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데요. 이때 쌩 하고 내려오면서 미 항공기가 기관총으로 함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함교에 있던 니시무라의 참모 중 한 명이 전사하게 되는데요. 기관총알이 막 핑핑 날아다니고 바로 옆에서 부하가 죽고 정신없던 그 순간에도 니시무라 제독 본인은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하게 지휘를 계속했다고 해요. 눈 하나 꼼짝 안 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사실 3년 가까이 실전을 계속 치러왔던 잔뼈 굵은 해병이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만큼은 이렇게 냉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마시로의 자매함의 후소의 경우에는 운이 조금 안 좋았어요. 250kg짜리 폭탄 한 발이 후소에 명중합니다. 그래서 갑판을 뚫고 배 안에까지 들어서 폭발하는데요. 또 다른 한 발이 명중하는데 이거는 선미 갑팔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던 사관실에서 폭발하고 여기 있던 5명이 전사하게 돼요. 또 선미 갑판에 있던 후소의 수상 정찰기 2대가 유폭되면서 배에서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전함 두 척 옆에서 가고 있던 구축함 중순양함 모가미에서 보기에는 후소가 꽤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았어요. 전함은 옆으로 살짝 기울었고요. 불이 나서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전함 후소의 엔진은 멀쩡했고요. 그 피해도 곧 복구할 수 있었어요. 후소와 야마시로를 공격한 미 항공부대는 이번에 중순양함 모가미를 향해 날아옵니다. 세 발의 폭탄이 모가미에 투하되지만 중순양함이 빠르게 회피 기동을 펼친 탓에 모두 빗나가고요. 반면 미 항공기들이 모가미를 기관총을 한번 싹 쓸고 지나갑니다. 이러면서 중순양함 모가미에서도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요. 자, 그러나 그 외에 별다른 피해를 일본 함대가 입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첫 공격에서는 그래 이렇게 살아남았다 치지만 과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입니다. 니시무라의 함대가 공격받은 시각이 오전 9시란 말이에요. 아직 하늘에 해가 쨍쨍합니다. 미 항공모함들이 하루 종일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 있던 때죠. 그동안 미 항공모함 프랭클린은 니시무라의 전함들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전에 발견했던 구축함 하츠시모 그리고 하츠하루를 잡기 위해서 항공부대를 발진시켰습니다. 이 두 척은 지금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던 중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프랭클린에는 니시무라의 함대 발견에 대한 보고는 날아오질 않았던 탓에 이 항공부대가 이미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구축함 두 척을 잡기 위해서 날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니시무라 함대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었던 찬스를 뭔가 상황이 안 맞아서 놓치고 만 것이죠. 한편 항공모함 프랭클린에서 나중에 이제 니시무라의 함대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추가로 공격부대를 발진시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오전 10시 24분에 제3함대 총사령관이었던 하우스 제독이 항공모함 프랭클린과 엔터프라이즈 두 척 모두 북쪽으로 이동해서 샌 버디노 해협으로 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해협은 레이테만으로 올 수 있는 북쪽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남쪽 통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리가와 해협이라는 북쪽으로 오라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곳으로 오고 있던 일본 구리다 제독의 중앙함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중앙함대는 우선 전함만 해도 5척이나 있고요. 무엇보다 역사상 가장 큰 초대형 전함이었던 무사시와 야마토 이렇게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나 크기를 보아서 당연히 핵심 표적은 중앙함대가 되어야 했어요. 그 구축함 몇 척 잡지 말고 너네 빨리 북쪽으로 와라 이런 얘기가 떨어진 거죠. 니시무라가 지휘하던 별동대가 발견되기 30분 일찍 이 중앙함대가 발견되었고요. 이 중앙함대를 발견한 정찰기 조종사들이나 보고를 들은 미군 제독들이나 모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함대의 규모가 정말 너무 컸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이제부터 니시무라의 작은 함대보다 더 큰 사냥감이 발견됨으로써 모든 미 항공모함들의 시선이 북쪽으로 돌려지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니시무라 제독의 함대는 한숨 돌리게 된 거죠. 자, 해전인 만큼이나 양쪽의 정찰과 정보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야기도 좀 더 해보죠. 우선 니시무라 함대가 공격받던 그날 아침에 시마 제독이 이끌던 작은 함대는 니시무라로부터 약 16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워낙 항해가 순조로웠던 탓에 예정보다 2시간 일찍 수리가와 해협 입구에 도착할 수 있을 듯 했어요. 자, 그러나 역시나 시마의 함대도 미군 정찰기한테 발견이 됩니다. 다만 항공모함한테서 발진했던 정찰기가 아니라 육상 정찰기한테 발견이 되어요. 그때 당시에 강력한 항공모함 전력을 가지고 있던 미군 제3함대가 아니라 레이테만에서 상선과 수송선단을 호위하고 있던 제7함대한테 시마제독의 함대가 발견되었던 거죠. 7함대 지휘관 킨케이드 장군은 오후 2시 35분에 일본 수상 세력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킨케이드는 이 보고가 시마의 함대가 아니라 오전에 보고되었던 니시무라의 함대라고 착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제법 규모 있는 수상 세력이 자기가 있는 레이테만으로 오고 있다는 것은 알게 된 셈이죠. 한편 시마제독도 그날 오후에 자기랑 합류하러 오던 구축함들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구축함 와카바가 침몰했다는 슬픈 소식이고 얘네들은 이제 다 돌아가겠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는 동안 니시무라 제독도 걱정이 있었어요. 우선은 이번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공격 임무를 수행할 일본 중앙함대에 대한 걱정이죠. 얘네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또는 얘네가 지금 북쪽에서 공격하고 니시무라 본인은 남쪽에서 공격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예정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죽 답답했겠어요. 그러는 한편 전함 야마시와 중순양함 모가미에서 발진시킨 정찰기들이 이제 정찰 보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니시무라는 레이테만에 적어도 전함 4척, 순양함 2척, 구축함 4척, 15척의 항공모함이 집결해 있다는 소식을 이때 듣게 됩니다. 실로 절망적인 전력 차이입니다. 항공모함이 아예 없다 치더라도 니시무라한테 있던 낡은 전함 야마시와 후소만으로 들이받기에는 미함대 규모가 너무 컸었어요.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차피 니시무라는 이번 작전을
자살 공격, 거의 그 자살 특공대급의 그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내가 죽을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격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었음에도 니시무라는 후퇴하지 않아요.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리가와 해협을 향해서 항해합니다. 10월 24일에 니시무라 함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일단 미 항공모함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날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또 기적적으로 운이 따라줘갖고 미군 정찰기한테 발견되지도 않고 저녁까지 목표 지점까지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5시 무렵에 수리가와 해협에 들어서 이제 마지막 지점까지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차례 기동 연습도 하고 야간전에 대비해서 몇 시간가량 모의전도 펼쳐보면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이렇게 알차게 씁니다. 자, 이제 해가 지고 나면은 그날 저녁과 다음날 새벽을 이용해서 수리가와 해협을 통과할 계획이었어요. 니시무라를 비롯한 모든 장군들, 병사들까지도 자기들이 그날 밤을 살아서 넘기기가 매우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었겠죠. 니시무라도 전함 야마시로의 승무원들한테 제국의 운명이 이번 전투에 걸려있다. 제군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라고 연설을 갔습니다. 영어 원문으로 제가 읽었었는데 최대한 좀 멋있게 번역을 해봤어요. 또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일본 병사들이 정말 무모할 정도로 용감함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물론 제독들, 병사들 개개인이 어떻게 싸웠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지로 내몰았던 일본 지휘부의 무능을 저희가 좀 탓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날 밤 있을 전투를 위해서 니시무라가 준비한 일본 함대 포메이션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중수양한 모가미와 구축한 미치시오, 아사구미, 야마구모가 20km 선두에 나서서 수리가와 해협 입구를 수리가와 해협 입구와 그 해역을 한번 싹 훑어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니시무라가 보냈던 정찰기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 미해군 어뢰정들이 있었거든요. 구축한 미치시오, 아사구모, 야마구모의 경우에는 제4 구축 전대로 항상 붙어 다니면서 팀워크가 잘 맞았던 배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가장 선두에서 척후 역할을 맡기기로 한 거죠. 수리가와 해협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만일 있을 매복에 대해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려 했던 겁니다. 자, 니시무라는 이제 해가 지고 몇 시간이 지나면 결정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수리가와 해협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에 대비하는 미해군의 준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미해군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해군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니시무라의 별동대가 수리가와 해협을 향해 오고 있던 10월 24일 오후부터 한번 볼게요. 레이테만에 있던 미군 상륙부대를 호위하는 미함대는 크게 두 개로 저희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개는 하우스 제독이 이끄는 제3함대죠. 이 함대는 쉽게 보시면 항공모함 함대입니다. 그래서 미해군이 갖고 있던 정규 항공모함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고요. 한 번에 800대 가까운 함재기를 띄울 수 있었어요. 자, 제3함대 말고도 토마스 킨케이드 장군이 이끄는 제7함대가 있습니다. 이 7함대의 역할은 레이테만에 머물면서 레이테만과 또 그러니까 해변가에 함포 공격도 가하고 미군 수송선단을 호위하는 그러니까 상륙을 지원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상선도 지키고 해변가에 물자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봐주는 일을 하고 있던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가공할 만한 해전을 치룰 전력이 충분히 되었던 제3함대에 비하면 제7함대는 살짝 그 힘이 떨어지는 함대이긴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레이테만에 머물면서 육군 병력 호위하고 상륙 지원하고 있던 제7함대한테 이제 비상에 걸린 거죠. 왜냐하면 그날 낮에 발견된 일본 니시무라 제독이 이끄는 별동대의 존재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제7함대를 지휘하는 킨케이드 장군은 자기 휘하에 있는 그 77.2 기동부대를 지휘하는 얼렌도르프 자이독한테 급히 연락을 취해갖고 다가오는 일본 함대를 막을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월 24일 오후 3시 13분에 얼렌도르프가 이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올렌도르프 맞네요. 그날 해가 지고 또 밤이 되면은 일본 함대가 레이테만으로 오려고 시도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렌도르프 제독한테 이 공격을 막을 이제 준비를 해야 했는데 준비할 시간이 6시간도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던 전력을 다 데리고서 급히 일본 함대를 막으러 얘가 가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미군 이제 제7함대 지휘부가 여러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정찰 보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킨케이드 제독에 여러가지 착각을 했던 거죠. 일단 10월 23일 밤에 두 개의 일본 함대가 남쪽에서 접근해오고 있다는 정보가 킨케이드한테 도착하거든요. 킨케이드 제독은 자기가 과달카날 섬을 둘러싼 전투와 솔로몬 제도에서 봤듯이 지금 일본군이 야간 수송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해군이 구축함을 이용해서 밤에 재빨리 와서 물자와 병력 내려놓고 다시 재빨리 도망가는 수송 작전을 많이 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과달카날 전투를 다루는 에피소드에서 이런 작전을 미군이 토키오 익스프레스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킨케이드와 얼덴드로프 둘 다 일본군 이놈들이 지금 레이테만의 병사들을 실어 나르려고 토키오 익스프레스 야간 수송 작전을 하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축함과 순양함으로 이루어진 일본군의 수송선단 정도야 뭐 별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해가 뜨면은 바로 박살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어서 들어오는 보고가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우선 니시무라 제독의 별동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들어온 거죠. 전함 야마시와 후소가 있는, 이제 적어도 전함 두 척이 있는 강력한 함대가 발견된 거잖아요. 문제는 정찰 보고가 어떻게 꼬였는지 제7함대 지휘부에선 적어도 4척의 일본 전함이 오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전함 4척에 순양함 8척, 구축함 10척으로 구성된 2개의 함대가 남쪽에서 접근해 오고 있다는 긴급 보고였어요. 그래서 조각조각 들려오는 정찰 보고를 토대로 일본한테 이제 전함이 4척이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당시에 미군 정보부는 일본 해군한테 전함이 한 8, 9척 정도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북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일본 구리다 제독의 중앙함대가 있죠. 이 중앙함대한테는 전함 콩고, 하루나, 야마토, 무사시, 나가토까지 해서 총 5척이 있다는 것을 미군이 그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낮 동안에 이제 열심히 구리다의 중앙함대를 공격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4척의 전함, 그러니까 한 9척 있다고 했는데 지금 5척은 북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한 4척은 당연히 양동작전을 위해서 남쪽에서 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사실 일본 해군은 전함 이세와 휴가를 항공전함으로 개조해서 이번 전투에서 미끼로 쓰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시점에는 이세와 휴가 두 척 모두 정찰을 통해서 발견되질 않았기 때문에 제7함대 제독들은 당연히 자기들을 향해서 남쪽에서 적어도 전함 4척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함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비상벨이 울리게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함대를 지휘하던 킨케이드 제독은 제법 느긋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7함대만 하더라도 전함이 6척, 순양함 8척, 구축함은 29척, 18척의 호위 항공모함도 있었고요. 거기에다 45척의 어뢰전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레이테만 해전이 왜 일본이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전투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일에 아무런 변수 없이 일본이 계획한 그대로 작전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미해군의 전력이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함대 빼고 지금 레이테만에서 육군 병력 지원해주고 있는 7함대만 해도 이 정도 전력이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전투에서 니시무라 제독의 별동대, 그리고 시마 제독이 이끄는 그 꼬마 순양함 함대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레이테만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이 가공할 만한 전력을 상대해서 이겨야 하는 거죠. 킨케이드 제독은 수리가 회협을 향해 오고 있는 일본 함대를 막기 위해서 제7함대 휘하에 있는 대부분 수상 전력을 얼덴도르프 제독한테 줍니다. 비록 니시무라가 이끄는 함대에 대한 추가 정찰 보고가 그날 하루 종일 10월 24일 내내 이루어지지 않지만 누가 봐도 얘네가 어디로 오는지는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 함대도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킨케이드 제독은 제3함대, 그러니까 항공모함 함대를 이끌고 있는 헬시 제독한테 일본 상륙 함대가 오고 있다고 알리고요. 10월 24일 오후 2시에 이 전문을 제3함대에 보내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수리가 회전이 벌어지기 불과 8시간 전까지도 미군 지휘부가 일본군이 상륙 함대를 보낸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키오 익스프레스 하러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레이테만에 있는 미군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일본 해군 역사상 얘네가 지금 가장 큰 작전을 펼쳤다는 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 중앙함대와 남쪽에서 오는 얘네 양동작전이고 항공모함 함대까지 오고 있다, 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 하지만 일단 급하게 이에 대한 대비에 들어갑니다. 레이테만의 상륙을 부지런히 하고 있었던 미군 선박들의 안전을 우선 도모해야겠죠. 그래서 비무장 상륙부대 기함 3척을 포함해서 28척의 수송선과 상선들한테 효과적으로 원형진을 형성하고 닻을 내리고서 가만히 있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배들이 일몰 후에 깜깜한데 돌아다니고 하면은 5인 사격을 할 수도 있고 해전을 벌이는데 큰 혼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가올 그 일본 해군을 맞이해서 한창 해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해프닝이 이날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레이테만 상륙이 진행되는 게 지금 10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이날 제7함대는 상륙 지원하고 또 일본 함대를 맞이할 자기 이제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고요. 자, 그런데 제7함대에는 스페셜 게스트, 그러니까 특급 손님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였던 거죠. 그래서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가 제7함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나왔고 또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 맥아더 맞습니다. 그래서 맥아더 원수가 이제 레이테만에 상륙하고 있던 미 육군 병사들을 지휘를 해야 하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와 있던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순양함 내시벨에 맥아더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수리가오 해협에서 일본 함대랑 한판 큰 해전을 벌여야 하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배 한 척 한 척이 굉장히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이제 미 해군 제7함대를 지휘하던 킹케이드 제독이 저 순양함 내시빌 저것도 빼갖고 일본 함대 막는데 쓰고 싶었던 거죠. 근데 내시빌을 쓰려고 보니까 메가더 원수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킹케이드 제독이 메가더한테 비무장 상륙부대 배로 옮겨 타시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합니다. 메가더도 지금 일본 함대가 자기 잡으러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 대한 메가더의 반응이에요. 메가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There is every reason why I should be present during such a crucial engagement. Besides, I have never been in a major naval action and I'm anxious to see one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영문으로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정말 전형적인 그 메가더 하면 생각나는 그런 영문식 말투예요. 메가더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중요한 전투가 있다면 당연히 자기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기는 한 번도 큰 해전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니까 뭔가 임팩트가 좀 줄어드는데요. 그 메가더 원수의 장군 같은 그런 이미지 언뜻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얘가 담배 피면서 선글라스 끼고 저런 말하는 게 멋있긴 했을 것 같은데 일본 해군을 맞이해서 해전 치를 준비를 해야 했던 7함대 장군들은 답답합니다. 대통령이랑도 굉장히 친했잖아요. 메가더 원수가. 그래서 사실상 그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동아시아에서만큼은 미국 거의 대통령급의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 메가더 원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혹시라도 진짜로 메가더가 해전 견학을 하려고 왔다가 죽기라도 해봐요. 정말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제발 순양함에서 내리라고 제7함대 제독들이 메가더한테 눈치를 막 줘요. 그러니까 메가더는 오히려 준비되는 대로 언제든 출발하시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킹케이드 제독은 순양함 내시벨은 전력에서 빼서 항구에 내버려 두고 다른 전투함들만 출동시켜요. 메가더 끝까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배는 빼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꽤 흥미로운 일화죠.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13분에 이제 올덴드로프 소장이 킹케이드 제독으로부터 함대를 이끌고 나가서 일본 함대를 막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 올덴드로프와도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올덴드로프 제독은 지금 니시무라의 그 별동대 선봉에 서서 오고 있는 중순양함 모가미와 약간 맺힌 게 있어요. 풀어야 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순양함 모가미와 자매함 미쿠마 이렇게 두 척이 1942년 2월에 있었던 순다 해협 해전에서 미순양함 휴스턴을 격침시켰었거든요. 그런데 휴스턴은 올덴도르프 제독이 5년이나 함장으로 머물던 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순양함 휴스턴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주 타고 다녔었고요. 이 순양함에서 낚시도 즐겨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순양함 휴스턴에서 낚시를 하다가 루스벨트가 대어를 낚은 적이 있었는데 이 물고기 들고 승무원들이랑 기념샷도 찍고 했었어요. 올덴드로프 제독도 순양함 휴스턴에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1942년 2월 그 자바를 둘러싼 전투에서 휴스턴이 중순양함 모가미한테 격침당한 거죠. 이러면서 올덴드로프 제독이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부하들과 또 승무원 700여 명이 이때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순양함 모가미는 2년 반 동안 숱한 해전을 치르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하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서 그때까지 침몰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올덴드로프 제독 입장에서는 먼저 간 전우들의 복수의 찬스를 얻은 겁니다. 자, 그런데 복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해지기 전까지 준비 마쳐서 출동해야 했거든요.
일단 올렌드로프한테는 전함이 6척 주어졌습니다. 이 전함들 모두 굉장히 오래된 낡은 전함이었어요. 물론 니시무라 제독한테 있던 야마시라 후소보다는 약간 젊다고도 할 수 있지만 매우 낡은 전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21년에 진수했던 전함이 올렌도르프가 갖고 있던 가장 최신형 전함이었으니까 이미 말 다 했죠. 너무 낡은 전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도 참 의미심장한 것이 이 전함들이 한방에 그 통쾌한 복수의 기회를 얻어냈다는 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6척의 전함 중에서 5척은 3년 전에 있었던 진주만 폭격대 그 자리에 있었던 배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만에 쓰라리면 미군 병사 한 명 한 명이 모두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려 5척의 전함이 그때 진주만에 있었다는 겁니다. 더 대단한 거는 그 중에서 2척은 진주만 폭격으로 침몰했다가 나중에 인양돼서 개장공사 받고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다시 전투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화신과 같은 전함들인데요. 낡았지만 그 복수의 기운을 받은 그런 전함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진주만에 있었던 그 비운의 전함 5척이 모두 이 함대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크죠. 그래서 얘네들이 본격 복수하는 내용이 레이테만 해전입니다. 이 전함들은 굉장히 속도가 느렸는데요. 그래서 최대 속도가 시속 40km도 안 되는 매우 꼬진 배들입니다. 하지만 일단 전함답게 두꺼운 장갑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한포 대결을 위해서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16인치 주포와 14인치 주포 총 48문을 이 전함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화력을 제공할 수 있죠. 다만 해전에서 그 상대배를 파괴하는 데 효과적인 철갑탄을 많이 싣고 있질 않았습니다. 이 전함들이 적재 용량의 4분의 3을 하이익스플로시브스 고폭탄으로 채웠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애시당초 제7함대의 이 낡은 전함들의 목적은 레이테 섬에 있는 일본 육군한테 한포 공격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육지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고폭탄을 잔뜩 싣고 있던 거죠. 올덴드로프 제독은 빨리빨리 고폭탄을 내려놓고 전투할 때 배들끼리 싸울 때 효과적인 철갑탄을 실으라고 합니다. 당시 올덴드로프한테는 2척의 탄약을 실은 수송선이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들에 있는 탄약을 동원해서 각 전함마다 철갑탄을 200발 정도 적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적었어요. 더 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 상선 덜햄 팩토리가 작업을 너무 느리게 한 거죠. 기록에 의하면은 민간 상선이었고 또 작업반이 미숙했고 인원도 적었기에 일의 진행이 너무 더디었다고 합니다. 결국 출발 시각에 맞춰서 전함들이 무장을 완벽히 끝내지 못하게 되어요. 그래서 중간에 작업 중단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10월 24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미함대도 수리가 회협에서 이제 해전을 벌이기 위해서 레이테먼에서 출발해요. 올덴드로프 제독은 기아 루이즈빌에 타고요. 순양함들을 이끌고 가게 되고요. 얘네보다 앞서서 낡은 전함 6척이 가게 됩니다. 속도가 느렸던 만큼 얘네들이 먼저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오후 7시에 마침내 미함대 전함과 순양함들이 그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얘네들은 일본 해군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 미리 가서 매복하고 기다리기로 해요. 올덴드로프 제독의 작전은 간단합니다. 일단 지형을 잘 이용했거든요. 미함대의 전함과 순양함들은 우선 옆으로 길게 늘어서서 모든 함포를 이용할 수 있는 포메이션을 취합니다. 얘네가 있던 위치는 어디냐면요. 일단 일본 함대가 레이테만으로 오려면은 활짝 트인 술루해를 빠져나와서 네그로스 섬과 민다나오 섬 사이를 통과해서 비좁은 민다나오 해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침내 북쪽으로 얘네가 방향을 틀어서 수리가와 해협으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 좁은 해협에 미함대 배들이 쭈루룩 늘어서서 쉽게 말하면 길을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막다른 골목, 해협 중간에 벽이 하나 생기게 된 것이죠. 얘네와 별개로 어뢰종들한테 수리가와 해협 입구와 그 밑에 있는 민다나오 해에서 일본 함대를 어뢰로 공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동할 수 있었던 모든 39척의 어뢰종이 수리가와 해협으로 오는 일본 함대에게 야간에 기습 공격을 가할 예정으로 움직이고요. 일본 함대가 이 어뢰종들 공격을 해집고 돌파해 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15척의 구축함들이 어뢰로 또 한 번 일본 함대한테 타격을 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마저 뿌리치고 일본 함대가 수리가와 해협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온다면은 마지막에 얘네가 만나게 되는 것은 쭉 늘어서 있는 미함대의 전함들이죠. 진주만에 복수를 하려는 전함들이요. 그래서 그야말로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10월 24일 저녁에 니시무라 제독이 이끄는 함대는 민다나오 해에 있었습니다. 여길 통과해서 수리가와 해협을 지나치면 10월 25일 해가 뜰 무렵에 레이테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녁 6시 30분이 되어서 니시무라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로 합니다.
중순양함 모가미 그리고 구축함 세척이 20km쯤 앞서가면서 정찰 및 척후를 돌게 되고요. 그 뒤를 니시무라 제독이 타고 있는 기함 야마시로 그리고 바로 뒤에 전함 후소가 가게 됩니다. 이 두 전함을 지키는 역할은 구축함 시구레 한 척이 맡게 될 거예요. 이 한 척뿐이었지만 니시무라는 그래도 야마시로와 후소가 자기 몸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1m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긴장감이 더해졌다고 해요. 모든 일본 수병들, 제독들까지도 자기들이 강력한 미해군의 매복을 향해 뛰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해가 완전히 저물어갈 무렵 모든 승무원들에게 전투 위치로 향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한편 니시무라와 2시간 정도 거리를 두고 시마 제독이 이끄는 작은 함대도 따라오고 있었어요. 시마의 함대는 중순양함 나치, 아시가라, 경순양함 아부쿠마 그리고 구축함 4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함대가 뒤에서 접근하고 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리가와 해전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군 어뢰정들은 니시무라의 함대가 나타나기만을 계속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이더 반응이 있나 없나 뭐 그것만 화면만 보고 있던 거죠. 그날 밤은 달도 안 떠 있었고 굉장히 깜깜했다고 합니다. 바닷물은 제법 잔잔했지만 여기가 열대 바다인 만큼 한 차례 스콜이나 소나기만으로도 안개가 낄 수 있고 어두워지기 마련이었어요. 자, 저희들은 이 어뢰정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꽤 높게 초중은 합니다. 이 작은 보트가 어뢰를 발사해서 자기보다 거의 100배나 더 큰 전함을 격침시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빠른 모터보트가 바람을 가르면서 내달리고 어뢰를 쏘고, 영화에도 이런 멋진 모습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실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뢰정의 경우에 단 한 발의 명중탄만 맞아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후소나 야마시로 같은 전함의 부포에 한 발만 맞아도 거의 산산조각이 나게 돼요. 그 어떤 장갑도 두르질 않았고 무장도 어뢰를 제외하면은 기관총 밖에 없는 것이 어뢰정인데요. 이 어뢰정 타고 돌격해서 공격을 성공해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굉장히 큰 그 용기와 뚝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진짜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죠. 어뢰정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라곤 덩치가 작고 속도가 시속 75km 정도로 매우 빨라서 적함들이 얘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 한 발 맞으면 끝장이죠. 이때 미군 어뢰정 한 척당 15명의 병사들이 타고 있었고 총 39척의 어뢰정이 일본 함대가 나타나기만을 곳곳에 흩어져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시 36분에 보골섬 근처에 있던 1편대 소속 PT-131 어뢰정이 처음으로 레이더를 통해서 니시무라의 함대를 발견해냅니다. 이 어뢰정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은 항상 자기 배가 꽂혔다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PT-131 이 어뢰정 별명이 TARF였다고 해요. TARFU입니다. 그래서 Things are really fucked up의 약자로 이 어뢰정에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건데요.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는, 재수없는 배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배의 레이더가 그날 밤 제대로 작동해서 처음으로 일본 함대가 접근하는 것을 찾아냈던 거죠. 곧바로 이 소식이 근처 어뢰정들에게도 알려지고요. 미군 어뢰정들이 시동을 걸고서 엔진을 가동해서 공격하러 옵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 이제 세 척의 어뢰정 편대가 접근해 오는데요. 10시 50분에 PT-131을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 마침내 전함 야마시와 후소의 실루엣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접근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전함 외에도 순영함과 구축함까지 옆에 붙어 있었고요. 어뢰정 입장에선 굉장한 타겟을 잡은 거죠. 전함한테 어뢰 한 발만 맞춰도 거의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거든요. 15명이 타고 있는 이 작은 보트로 1600명이 타고 있는 전함 야마시로를 잡아내기만 해도 거의 굉장한 전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얘네가 더 접근하기도 전에 구축함 시구레의 견시가 어뢰정들을 발견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그래서 우현에서 어뢰정 3척이 접근 중이라고 알린 거죠. 또 굉장한 건 맨눈으로 어뢰정들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미군 어뢰정들은 이 깜깜한 밤에 레이더를 보고서 일본 함대를 찾았거든요. 맨눈으로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한 줄기 빛도 없는데요. 그런데 일본 구축함의 견시는 거의 레이더와 비슷한 시각에 미 어뢰정들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인간 눈이 이렇게나 대단합니다. 일본 견시가 경보를 울렸을 때 구축함 시그레와 미군 어뢰정들의 거리는 약 4.8km 정도였어요. 어뢰정들이 공격을 하려면 더 가까이 붙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구축함이 그럴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구축함 시그레가 곧바로 탐조등을 켜고서 5인치 주포와 모든 화기를 동원해서 어뢰정들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시그레의 한 포와 불빛을 통해서 전함 야마시로에서도 어뢰정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녁 11시에
야마시로도 부포를 이용해서 어뢰정들을 향해 공격을 가해요. 전함 야마시로를 타고 있던 니시무라 제독은 조명탄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구축함 시구로의 맹렬한 공격, 그리고 이어서 단발적으로 발사하는 야마시로 부포로 인해서 처음 공격을 가했던 어뢰정들은 황급히 달아납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발만 맞아도 어뢰정은 박살납니다. 그래서 어뢰정 두 척이 이때 피탄당하고요. 다른 한 척이 연막을 뿌리면서 부랴부랴 도망갔던 거죠. 그래서 공격을 성공시키진 못했고요. 이때 구축함 시그레와 달아나는 어뢰정들의 쫓고쫓기는 추격전이 좀 재밌는데요. 어뢰정은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기관총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달아나면서 사수들은 필사적으로 시그레의 탐조등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둠 속에 숨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병사들이 take out the searchlight 그러면서 탐조등 부셔 이러면서 기관총으로 탐조등만 집중 공격을 합니다. 기관총으로 어떻게 구축함을 침몰시킬 수 있겠어요. 반면 시구레는 빠르게 따라 붙으면서 어뢰정들을 거의 다 잡을 뻔 했어요. 그래서 어뢰정들이 서치라이트 부시고, 그러니까 탐조등 깨고 연막을 치면서 달아난 후에도 구축함 시구레는 무려 23분이나 돌아다니면서 이 어뢰정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들키는 순간 죽는 거니까 어뢰정들 입장에선 굉장히 무서웠겠죠. 미 어뢰정들 중에서 멀쩡했던 거는 일본 함대를 처음 발견했던 털프라는 별명이 붙었던 어뢰정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뢰정의 무전기가 고장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일본 함대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제7함대한테 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함들한테 전달을 못했던 거죠. 미 어뢰정들은 거의 1시간이 지난 뒤인 10월 25일 새벽 0시 10분이 되어서야 올렌도르프 제독한테 일본 함대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올렌도르프 입장에서는 무려 14시간 만에 처음으로 확인된 니시무라 함대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미군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급하게 준비해서 나왔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이 어뢰정들은 굉장히 용감했죠. 아니 어떻게 이 조그마한 보트 세척으로 집채만한 전함을 향해 돌진한 생각을 하냔 말이죠. 정말 용감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일본 함대에 대한 보고를 너무 늦게 하는 오류를 범했고요. 결국 공격도 성공시키지를 못했었죠. 자, 어뢰정들로 한 차례 혼란스러웠지만 저녁 11시 30분에 니시무라는 어뢰정을 견제하면서 계속 예정대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소식 역시 자기 후위에 따라오고 있는 시마제독한테 보내고요. 어뢰정 공격 정도야 뭐 충분히 격퇴할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전에 했던 그 수상 정찰기의 정찰을 통해서 니시무라는 이 주변에 미군 잠수함이 현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계속 밀어붙이기로 해요. 그동안 올렌도르프 제독은 기다리던 일본 함대 위치가 보고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파던 덫을 향해서 직통으로 일본 함대가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순양함들과 전함들한테 바삐바삐 전투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올렌도르프가 의아했던 거는 우선 자기가 애시당초 낮에 보고받았던 것보다는 일본 함대의 규모가 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였고요. 다른 한 가지 의문은 전함 두 척의 구축함이 달량 한 척만 달라붙어서 항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올렌도르프는 니시무라 제독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함이라는 게 얼마나 그 큰 존재인데 달랑 구축함 한 척이 호위하고 있어. 하지만 이 보고는 일본 어뢰정들이 그러니까 미 어뢰정들이 앞서가던 중순양함 모가미와 구축함 세 척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다 합쳐지기 때문에 일본 전함들은 중순양함과 구축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수리가 해협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고요. 한편 그때까지 니시무라의 기분은 제법 좋았어요. 자기 별동네가 첫 전투를 제법 잘 치러냈잖아요. 겁모르고 달려든 어뢰정들을 한방에 격퇴했잖아요. 니시무라는 앞서가던 중순양함 모가미와 구축함들과 합류해서 이대로 수리가와 해협까지 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던 중순양함 모가미의 함장 료토마 제독도 그 어떤 미군 구축함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함들과 합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니시무라는 10월 25일 새벽 0시 35분에 그래 우리 만나서 합류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한밤중이라 너무 깜깜했기 때문에 앞서가던 그러니까 정찰 및 초계 역할을 맡고 있던 중순양함 모가미와 구축함 세척과 뒤에 따라오던 이제 전함 후수 야마시로 얘네가 서로 어디 있는지를 못 찾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야 서로 뭐 이렇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가 꽤 중요했죠. 니시무라는 대체 어디 간 거야? 언제 어떻게 서로 찾아서 만날지 걱정합니다. 이렇게 만나는데 드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던 중에 전함 야마시로로부터 11km 떨어진 곳에서 탐조등 불빛과 함포 사격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앞서가던 배들, 그러니까 중순양함 모가미와 구축함들이 전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니시무라는 이때가 되어서야 앞서가던 네 배들 저기 있구나 하고선 전함한테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니시무라 함대 제일 앞에서 선봉으로 나가고 있던 중순양함 모가미 그리고 구축함 세척들은 미군 어뢰정
편대와 만나서 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군 어뢰정들은 중순양한 모가미를 전함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월척을 낚을 수 있겠구나라고 신나해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 해군 내에서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순양함이 모가미였거든요. 그러니까 모가미의 그 연륜 실력과 야간 해전 능력을 너무 얕봤던 거죠. 그래서 이미 태평양 전쟁에서 숱한 해전을 치르면서 깜깜한 밤에 싸우는 데는 이골이 나 있던 배가 중순양함 모가미였습니다. 미군 어뢰정들의 시동을 걸고 접근하는 그 순간 이미 모가미의 수중 청음기가 이 어뢰정들을 탐지합니다. 그래서 10월 25일 새벽 0시 15분에 토마 함장은 그 즉시 탐조등을 켜고 바다를 한번 쭉 스캔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순양함 모가미가 탐조등으로 바다를 한번 싹 훑어보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 미군 어뢰정들을 발견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 탐조등이 갑자기 밝게 켜지니까 미군 어뢰정들이 지레 겁을 먹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선 더 접근하지 못하고선 멀리서 어뢰 두 발만 쏘고 재빨리 달아납니다. 비록 중순양함 모가미의 탐조등은 어뢰정들을 비춰내지 못했지만 바로 옆에서 가고 있던 구축함 야마구모의 탐조등이 달아나는 어뢰정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야마구모는 전속력으로 어뢰정들을 뒤쫓으면서 갖고 있는 모든 화기를 동원해서 공격을 퍼붓고요. 그러나 어뢰정들이 워낙 잽싸냔 말이죠. 그래서 야마구모는 3분 동안 추격전을 벌이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자, 그렇게 미해군 어뢰정은 한 척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들이 일본 함대에 조우했다는 그 접촉 보고를 무려 새벽 3시 30분까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전함 야마시로와 후소에서도 선두에서 일어나는 전투가 보였습니다. 니시무라를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죠. 중순양함 모가미를 지나쳐서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어뢰정이 분명 있을 것 아니겠어요. 0시 23분에 앞에 있던 모가미에서 미군 구축함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또 날아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중순양함 모가미가 전함 야마시라 후소를 적으로 오인하고 했던 보고였어요. 하도 깜깜하고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적인 줄 알았던 거죠. 니시무라 제독의 걱정은 또 저 깜깜한 바다 어딘가에 자기가 만나지 않았던 적군 함정들이 존재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저 깜깜한 바다 어딘가에 자기 편 배들인 중순양 모가미와 구축함 세척도 있다는 거죠. 빨리 찾아야만 서로 적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자, 이거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깜깜한 방이나 이런 강당에서 서로 지금 친구들끼리 서로 찾으려고 헤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 친구들이랑 깜깜이 술래잡기 한다고 굉장히 이런 놀이 많이 했었는데요. 그 기억이 나네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두운 방에서 친구 찾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지금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술래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일본 함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어둠 속에서 일본 함대는 항해를 계속하면서 우선 적을 견제하는 동시에 같은 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5분에 전함 후소의 견시가 좌현 앞쪽으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를 적으로 판단한 후소의 사수가 곧바로 6인치 부포로 이 물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군 구축함이라고 생각해서 이랬겠죠. 발포를 하자마자 무전기에서 같은 편이다, 사격 중지해달라는 다급한 요청이 날아옵니다. 알고 보니까 같은 편 중순양함 모가미한테 후소가 발사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요. 후소가 발사한 6인치 포탄이 모가미의 고물에 맞고요, 의무실과 중앙갑판을 꿰뚫어 버립니다. 기적적으로 모가미 안에까지 뚫고 들어온 이 포탄이 불량이라서 폭발하진 않아요. 만약 터졌다면은 끔찍한 피해를 같은 편 배한테 줬었겠죠. 그래서 비록 포탄이 폭발하진 않았지만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의무실에 누워있던 3명의 승무원이 모가미에서 전사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전함 후소가 1914년에 진수되었거든요. 그 이후 무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때 배에다가 포탄을 명중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함이 건조된 이후로 전투에 나설 기회를 못 보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공격을 해본 거죠. 그래서 숙련된 일본 해군 사수가 그 깜깜한 밤에 한 방에 폭탄을 명중시키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지만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그게 같은 편 배였던 거죠. 중순양함 모가미에 항해사였던 나카노 해군 소령은 부랴부랴 승무원들을 불러다 놓고서는 아군 오인 사격이 있었던 일에 대해선 함구하라고 합니다. 괜히 같은 편인데 공격받아서 피해 입었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 사기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모가미의 승무원들은 우리가 괜히 이상한 놈이랑 팀이 돼갖고 이러면서 궁시렁거렸겠죠. 저번 편에 말씀드렸듯이 중순양함 모가미는 태평양 전쟁 시작하고 몇 번이나 여러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산전수전 다 경험했던 배였거든요. 반면 전함 후소와 야마시로는 진짜 제대로 단독 전투에 나서는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일 정도로 풋내기 전함들입니다. 그냥 나이만 많고 실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전함들이에요. 그래서 중순양한 모가미의 승무원들 입장에선 이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저 풋내기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같은 편 배도 못 알아보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보시면은 전함 후소의 병사들은 전혀 미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받은 공습에서 입은 피해도 얘네가 굉장히 빨리 복구했고 화재도 빨리 진압했거든요. 거기다가 무려 3km 떨어진 거리에서 이 깜깜한 밤에 중순양한 모가미를 정확하게 맞추기까지 했었고요. 물론 이제 같은 배를 맞췄다는 사실이지만 그건 너네로 치고 이 깜깜한데 3km 떨어진 물체를 단방에 맞췄다. 굉장한 실력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한밤중에 일본 함대는 서로 무전을 주고받으면서 같은 편 찾기에 열중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위치를 대강 파악해서 새벽 1시 30분 무렵에 수리가와 해협을 통과할 최종 포메이션을 갖추게 됩니다. 자, 구축함 두 척이 제일 선두에서 전방을 탐색하면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3600m 뒤에서 전함 야마시로가 따라갑니다. 야마시로의 양옆으로 구축함이 한 척씩 더 따라 붙고요. 야마시로의 한미에서는 900m 간격으로 전함 후소와 모가미가 뒤따르게 됩니다. 한편 그날 일본 함대의 고통은 사실 이제 시작이에요. 일본 함대가 서로를 필사적으로 찾고 함대 포메이션을 맞추는 동안 약 12km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어뢰정 편대가 일본 함대를 찾아낸 거죠. 두 척의 어뢰정이 빠르게 접근해서 구축함 야마구모한테 어뢰를 발사해보지만 이게 모두 빗나가고 구축함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공격이 실패하니까 어뢰정들은 또 재빨리 달아나고요. 이 어뢰정들의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벽 1시 48분에 니시무라 제독이 시마 제독이 보낸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마는 지금 자기 함대를 이끌고 뒤따라오고 있잖아요. 시마 제독은 수리가와 해협의 남쪽 입구에 새벽 3시가 되어야 도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니시무라 함대와 시마 함대는 완전히 별개로 수리가와 해전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해전은 니시무라가 자기 함대만 가지고 치러야 하게 된 겁니다. 시마가 이끈 함대, 니시무라가 이끈 함대가 왜 합쳐지질 못했고 팀워크를 발휘하지 못했는지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마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니시무라의 함대와 합치거나 하지 말고 따로 뒤에서 따라가기로 했던 거죠. 해가 뜨고 무사히 레이테만에 도착하면은 함포를 이용해서 미군 상선을 공격하든 상륙 교두부를 폭격하든지 할 생각이었지만 니시무라와는 따로 행동할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 시마의 함대도 미군 어뢰정이 득실거리던 바다에 들어섭니다. 니시무라 함대와 시마 함대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이제 시마 함대에 있는 중순양함 나치에서 전함 야마시로의 무전을 들을 수 있게 되어요. 나치에서 깜깜한 바다 저 멀리에서 탐조등이 밝혀지고 함포의 불길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탐조등과 함포 사격은 앞에서 얘기한 그 미군 어뢰정을 격퇴하기 위한 구축함들의 공격이었죠. 주변에 어뢰정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시마도 자기 함대의 속도를 시속 48km까지 올립니다. 만약 미군 어뢰가 날아온다면은 시마 함대가 갖고 있는 그 빠른 속도와 기동성이야말로 가장 이제 시마가 갖고 있던 큰 장점이었거든요. 니시무라 함대에는 느려터진 전함 두 척이 있었던 반면 시마는 오직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니시무라 제독은 중순양함 나치로부터 시마 제독의 함대는 새벽 3시에 수리가와 해협에 들어설 거라는 무전을 받습니다. 자기 함대가 혼자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꽤 부담이 되죠. 니시무라는 그 소식을 다른 함장들에게도 전달하고요. 이제 니시무라 함대는 적진을 향해 혼자 달려들게 됩니다. 수리가와 해협은 물살이 세기롭게 유명하거든요. 따라서 니시무라는 함대의 속도를 시속 37km까지 올리고 곧장 수리가와 해협을 향해 전진합니다. 당시 니시무라 함대는 어둠 속에서 서로 어디 있는지 못 찾고 헤매다가 30분 정도 예정 시각보다 뒤처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니시무라 제독의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본 해군의 그 총체적인 작전은 시간, 분 단위까지도 변수가 있으면은 좀 애로사항이 큽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에 맞물리듯이 잘 맞아떨어져야 했어요. 마음은 급한데 전함 후소와 야마시로의 낡은 엔진으로는 속도를 낼 수가 없었어요. 최고 속도가 이제 시속 37km도 간당간당했다고 하는데요. 옆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던 중순양함 모감이나 구축함들은 속이 터집니다. 너무 느려갖고. 자, 중요한 사실은 어뢰정들과의 싸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겠죠. 수리가와 해협으로 가는 길목 곳곳에
어뢰정들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2분에 중순양한 모가미에서 전함 후소의 전방에 수상한 불빛을 봤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아마도 이제 적으로 보였던 불빛이긴 했지만 이 불빛은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곧이어서 구축함 미치시오에서 8km 떨어진 곳에서 적함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날아옵니다. 계속된 적함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니시무라는 전 함대에게 북쪽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수리가와 해협에 들어서게 된 거죠. 니시무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꽤나 좋았을 거예요. 일단 어뢰정의 공격은 다 막아냈죠. 또 헤어졌던 자기 함대와도 모두 만났습니다. 어뢰정을 상대하느라 30분쯤 늦어지긴 했지만 이대로면 새벽 4시쯤에 수리가와 해협도 완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이제 80km만 더 항해하면은 레이테만이었거든요. 레이테만에 가면은 날 제발 좀 잡아줘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좋은 먹잇감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상선, 수송선, 상륙선단, 상륙교두부 등등 공격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곳에만 가면은 대승리가 눈앞에 있던 것이죠. 하지만 미 해군 어뢰정들이 그냥 냅둘 셈이 아니었죠. 파나운 섬과 수밀리온 섬 사이에 좁은 길목을 니시무라 함대가 지나갈 때 또 한 번 어뢰정들이 공격을 가해옵니다. 일본 함대 가장 선두였던 구축함 미치시오가 수상한 배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었잖아요. 북쪽으로 함대가 향하기 시작한 바로 직후 구축함 아사구모에서도 미군 어뢰정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중순양 모가미와 전함 후소 모두 탐조등을 켜고 바다를 비추어서 어뢰정을 찾아내고선 곧장 발포를 해요. 니시무라는 어떤 용감한 놈들이 자기를 공격하러 오나 하고 봤는데 놀랍게도 딱 한 척의 어뢰정이 대담한 공격을 시도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웨이클린 해군대위가 지휘하는 작은 어뢰정 PT-134호가 용감하게 공격을 가하러 오고 있었어요. 얘네는 처음 일본 함대를 레이더로 발견한 뒤에 계속 살금살금 그 뒤를 밟으면서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격하기 적당한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리를 2.2km까지 좁히는데 성공해요. 얘네는 전함 후소를 겨냥해서 어뢰를 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노련한 일본 수병들의 눈에 결국 발각된 겁니다. 그래서 새벽 2시 5분에 중순양한 모가미와 전함 후소가 동시에 어뢰정을 향해 발포를 시작해요. 후소가 쓰는 14인치 함포, 이 함포 한 대 맞으면 어뢰정은 그냥 증발하듯이 사라지거든요. 어뢰정에 타고 있던 해군소위 하워드 그린의 증언에 따르면 후소의 14인치 주포가 불을 뿜는 그 순간 깜깜한 열대 바다가 대낮같이 밝아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PT-134는 거리를 좁혀서 3발의 어뢰를 발사해요. 그러나 후소와 모가미의 공격 때문에 충분히 접근하지를 못하고 급히 어뢰를 썼던 겁니다. 어뢰는 명중하지 못했고 후소를 비껴가게 되어요. 전함 야마시로를 타고 있던 니시무라 제독은 모가미와 후소가 공격하고 있는 작은 보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함대 제일 앞에 가고 있던 구축함 미치시오와 아사구모가 북서쪽에서 어뢰정 3척이 오고 있다고 보고를 하거든요. 일본 구축함들이 탐조등으로 어뢰정들을 밝혔을 때 이미 어뢰정들이 900m 앞까지 거리를 좁힌 다음이었습니다. 이 거리면 어뢰정이 충분히 그 공격을 성공시킬 만한 거리였거든요. 탐조등으로 어뢰정을 찾자마자 구축함 미치시오가 발포를 시작합니다. 어뢰정 3척이 어뢰를 발사하니까 니시무라 제독은 급히 우회전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전함 야마시로는 어뢰를 피하기 위해서 우현으로 방향을 틉니다. 방향을 틀게 되면서 수리가와 해협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간을 더욱 지체하게 되긴 하지만 일단은 날아오는 어뢰를 피하고 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재빠른 이제 니시무라 제독의 판단 덕분에 야마시로는 어뢰정들이 발사한 어뢰를 모두 피합니다. 더욱이 일본 함대는 맹렬한 함포 공격을 가해서 다가온 어뢰정들을 모두 격퇴하는 데 성공해요. 니시무라 제독도 쌍안경을 통해서 한 척의 어뢰정이 포탄을 맞고 연기를 뿜는 모습을 보고선 흡족해합니다. 북쪽에서 접근했던 이 3척의 어뢰정은 존 M. 맥켈프레쉬 해군대위가 지휘하고 있었어요. 맥켈프레쉬? 네, 맞네요. 얘네는 레이더에 의존해서 캄캄한 밤에 일본 함대를 찾아내고 그 거리를 좁혀왔어요. 북쪽에서 접근했던 만큼 얘네가 가장 먼저 만난 상대는 일본 함대 선두에 있던 구축함 미치시오였습니다. 맥켈프레쉬 대위는 구축함을 향해 2발의 어뢰를 발사합니다. 어뢰가 발사되는 그 순간 구축함 미치시오의 탐조등이 맥켈프레쉬가 타고 있는 어뢰정을 찾아내고요. 곧이어서 미치시오가 모든 하기를 동원해서 어뢰정을 공격하는데 어차피 죽을 거 맥켈프레쉬 대위는 한 번 더 공격을 하기 위해서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거리를 좁힙니다. 그런데 이 용감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어뢰는 모두 비껴가요. 반면 구축함 미치시오의 공격은 정확했습니다. 미치시오가 발사한 포탄이 2발이나 미 어뢰정에 명중하고요. 어뢰정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만 전함 후소나 야마시로 같이 이제 커다란 대포가 아니었죠. 구축함이 쏜 포였기 때문에 이걸 맞고 어뢰정은 박살나진 않습니다. 연기를 뿜으면서 재빨리 달아날 정도는 되었다고 해요. 이 연기가 연막을 쳐주면서 일본 구축함들이 달아나는 어뢰정들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없게 만들어 줍니다.
다른 어뢰정 한 척도 과감한 공격을 하려고 일본 구축함들한테 달라붙지만 역시나 5인치 함포 공격으로 인해서 어뢰정이 큰 피해를 입고요. 이 어뢰정이 해 뜰 무렵 결국 한 척 침몰하고 맙니다. 추가로 공격에 대비해서 구축함 미츠시오는 탐조등을 2시 16분까지 계속 켜고서 전방을 살피고 있었어요. 니시무라 제독은 효과적으로 어뢰정들을 격퇴했기 때문에 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새벽 2시 11분에 니시무라는 함대가 다시 대형을 맞추고 레이테만을 향해 북쪽으로 항해하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전함 야마시로, 후소, 중수야마 모가미까지 모두 좌회전을 해서 항로를 북쪽으로 바꾸려 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회전하는 그 순간 또다시 세 척의 새로운 어뢰정이 나타나요. 일본군 견시들이 어뢰정들을 발견했을 땐 이미 어뢰정들이 중수야마 모가미를 향해 어뢰 2발을 발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뢰는 모가미를 비껴가요. 이어서 또 발사한 어뢰까지 총 6발의 어뢰가 모가미를 향해 날아오지만 모가미가 이제 방향을 크게 틀려고 우회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뢰를 모두 비껴가게 됩니다. 어뢰정들은 일단 어뢰를 발사한 뒤에 탐조등이 켜지자마자 재빨리 달아나고요. 일본 함대가 생각보다 너무 잘 싸웠어요. 지금 보시면 일본 함대 선두에서 전함 야마시와 후소를 호위하는 구축함들이 그리고 또 순양함들이 너무 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당시 잔뼈가 굵은 정예 함정들이었기 때문에 그 실력이 참 뛰어납니다. 공격해온 어뢰정들은 한 척도 성공하지 못하고 모조리 다 격퇴당했어요. 미군은 그날 밤 단 한 발의 어뢰도 니시무라의 함대에 명중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반면 니시무라의 함대는 뛰어난 그 사격술로 10척의 어뢰종이 응사를 가해 손상을 입혔고요. 한 척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니시무라는 조바심이 났어요. 앞으로 갈 길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 피라냐같이 몰려드는 어뢰종들 너무 성가시잖아요. 아직까진 자기 부하들이 잘 싸워주고 있긴 했지만 어뢰가 한 발이라도 명중하는 날에는 그 피해는 끔찍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해군도 이제는 어뢰정에 이어서 구축함들에 나설 차례였어요. 새벽 2시 25분에 어뢰정 PT-327이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는 니시무라 함대를 레이더로 발견하고 그 위치를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54 구축함 전대는 야 이제 구축함에 나설 차례다 이러고서는 구축함을 동원하고 출동해요. 미 구축함들이 어뢰 공격을 준비하는 것은 전혀 모른 채로 니시무라 함대는 수리가와 해협을 계속 통과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일본 함대 비극이 시작이 돼요. 니시무라는 정찰기의 보고를 통해서 미 해군의 주력 대부분이 레이테만 북쪽에 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있는 남쪽, 그러니까 수리가와 해협 안에서는 어뢰정과 작은 구축함 정도의 세력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오판이 앞으로 큰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될 겁니다. 미 함대를 지휘하고 있던 올덴도르프 제독은 그날 새벽 내내 어뢰정들한테 들려오는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어뢰정들이 제대로 보고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들은 정보를 토대로 올렌도르프 제독은 구축함들을 이용해서 다가오는 일본 함대에게 큰 타격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54 구축함 전대를 수리가와 해협 아래로 보내서 공격을 하라고 명령해요. 이 54 구축함 전대에는 5척의 구축함이 있었습니다. 이 구축함들은 2척이 동쪽에서 그리고 3척이 서쪽에서 동시에 어뢰 공격을 가하기로 해요. 구축함들은 레이더를 통해서 일본 함정들의 위치를 파악하고요. 점점 그 거리를 좁혀옵니다. 일본 함대의 경우 레이더보다는 더 늦게 이 구축함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죠. 눈으로 찾아야 했으니까요. 새벽 2시 58분에 미 구축함들은 이제 육안으로 일본 함정들을 식별할 거리까지 접근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들킨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 공격을 가하려던 미 구축함 맥고원과 멜빈한테 탐조등이 비춰집니다. 들켰다 싶으니까 구축함들은 곧바로 최고 속력으로 속도를 올리고 어뢰를 발사해요. 10km 거리에서 어뢰 27발이 발사됩니다. 일본 함선들도 구축함을 향해서 맹렬한 포격을 가하지만 54 구축함 함대는 어뢰만 발사하고 구축함 전대는 어뢰만 발사하고 재빨리 등을 돌려서 달아나요. 그래서 단 한 발의 명중탄도 맞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함대가 가한 피해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미 구축함 승무원들은 그때 급하게 달아나느라 바빠갖고 자기 어뢰가 명중했는지 안 했는지는 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커다란 폭발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뢰를 발사해서 뭔가를 맞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일본 함대와 이를 지휘하는 니시무라 시점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54 구축함 전대가 레이더를 통해 니시무라 함대를 찾아낸 바로 그 순간 니시무라 함대는 속도를 시속 36km로
유지하면서 수리가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그 어뢰정들과의 전투가 있고 나서 니시무라는 자기 함대 포메이션을 또 한 번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함대는 한 줄서기로 길게 쭉 늘어서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으로써 일단 아군배가 어디 있는지 식별하기가 쉬워졌어요. 앞전에 전함 후소가 치명적인 공격을 같은 편 배인 모가미한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다니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함대는 제일 앞에서부터 구축한 미치시오, 아사구모, 야마구모, 시구레가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가장 뒤에는 전함 야마시로 후속, 그리고 중순양 모가미가 서로 이제 1km 거리를 두고 이동하게 되고요. 이렇게 7척의 함정들이 기차놀이하듯 한 줄로 쭉 늘어서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벽 2시 53분에 구축함 시구레의 견시들이 8km 거리에 3척의 배를 발견했다고 알려와요. 그래서 앞서 그 전투를 벌였던 허접한 그 조그만 어뢰정들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적함의 등장이었습니다. 흥분한 니시무라 제독은 전함 야마시로의 탐조등을 키라고 명령해요. 하지만 야마시로의 탐조등으로 찾아내기에는 적함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구축함 시구레가 찾아냈던 건 미 54 구축함 전대의 구축함 3척이었습니다. 이 구축함들은 어뢰 공격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구레가 미 구축함들을 찾아내고 5분 뒤에 미 구축함 멜빈도 일본 함대를 육안으로 발견합니다. 참 재밌는 게 만약에 해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육안으로 상대를 항상 먼저 찾아내는 건 일본 함대입니다. 반대로 미 함대는 눈보다는 레이더를 이용해서 일본 함대를 찾아내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뭔가 최첨단 기술 대 올드스타일 병사들의 전투 같지 않습니까? 한편 새벽 3시부터 미 구축함들은 어뢰를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뢰 발사를 준비하는 동시에 이미 달아날 때를 위해서 연막을 치고 있었어요. 어뢰를 발사하기 시작함과 같은 시각 전함 야마시로의 탐조등이 마침내 미 구축함들을 찾아냅니다. 그 당시 일본 구축함 시그레와 야마구모 두 척은 좀 더 효과적인 뇌격전을 펼치기 위해서 포메이션을 바꾸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함 야마시로 후소가 강력한 대포를 이용해서 공격하기 편하라고 바로 앞에 있던 자기들이 비켜주는 거죠. 또 동시에 공격하기 좋은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있었고요. 구축함들을 발견한 직후 전함 야마시로도 탐조등을 끕니다. 어차피 이제 적함의 위치는 기록을 했잖아요. 또 이상 탐조등을 키면은 야마시로가 자기 위치를 저한테 알려주는 꼴이 됩니다. 깜깜한 밤에 등대같이 혼자서 탐조등 키고 있어봐요. 자기 어디 있는지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야마시로를 타고 있던 니시무라 제독도 레이더를 통해서 적함과의 거리를 산출하려 하고요. 공격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야마시로 뒤에서 1km 거리를 두고 따라오던 전함 후소 역시 공격을 준비하고요. 후소에는 14인치 대포가 무려 12개나 있습니다. 이 대포 몇 방이면 미 구축함 정도야 뭐 한 방에 침몰시킬 수 있죠. 하지만 14인치 주포는 조준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즉각 이제 작은 배들에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축함 정도의 표적을 공격할 때는 6인치 부포, 이게 16개나 있었거든요. 6인치 부포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었어요. 사실 6인치 부포만 이용해서 공격해도 구축함한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죠. 하지만 후소의 함장은 이왕 그래도 이 전함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적함을 향해 공격을 해보는 건데 신고식을 할 땐 이왕이면은 14인치 주포를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주포로 공격을 하라고 해요. 새벽 3시 2분에 야마시로와 구축함 시구레가 하늘에 조명탄을 쏘아 올리고요. 어둠 속에 숨어있던 미 함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간 공격 준비가 늦어졌던 후소는 조명탄이 터지고 5분 뒤에 주포와 부포를 모두 동원해서 사격을 시작해요. 야마시로는 6인치 부포만 이용해서 미 구축함들을 공격하고요. 앞에 있던 구축함 시구레와 야마구모도 한 포를 이용해서 구축함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미 구축함들이 재빨리 달아났기 때문에 한 발도 명중시키는 못했어요. 처음으로 주포를 써보는 전함 후소는 너무 신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그 전함으로 건조된 지 무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커다란 대포를 써서 제대로 된 해전을 벌여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함 후소 인생 처음으로 14인치 한 포로 적을 공격하는 기념비적인 날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념비적인 순간이 불과 1분도 못 간다는 거죠. 이날이 후소가 14인치 한 포를 마음껏 써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 아니 후소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전함 후소가 모든 함포를 이용해서 공격을 시작한 지 불과 1분쯤 지났던 10월 25일 새벽 3시 8분에 그 순간 미 구축함들이 발사한 27발의 어뢰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워낙 깜깜한 밤이었고 일본 함정들이 너도나도 발포를 하느라 정신이 워낙 없어서 늦게 어뢰를 발견한 겁니다. 3시 8분에 구축함 야마구모에서 날아오는 어뢰를 발견하고선 긴급 경보를 울립니다. 워낙 다급했던 외침인지라 이 무선을 같이 듣고 있던
그 한참 뒤에서 따라오던 시마제도까지 야, 뭔 상황이야 라고 소리칠 정도였어요. 자, 어뢰를 발견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 발 혹은 최대 두 발의 어뢰가 전함 후소의 우현 가운데 부분에 맞은 거죠. 바로 뒤에 따라가던 중수량한 모가미의 승무원들이 천지가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후소의 어뢰가 명중하는 모습을 모두 목격합니다. 어뢰에 맞은 전함 후소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전함이 비틀거리기 시작하고요. 뒤따르던 중수량한 모가미도 황급히 방향을 틀어서 후소와 충돌하지 않게 비켜갑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어뢰에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함 후소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 구축함 승무원은 어뢰가 명중하는 것과 동시에 후소의 탐조등이 꺼졌고 계속 포탄을 발사하고 있던 14인치 주포도 조용해졌다고 회고해요. 자, 그러면 Series of Disaster과 같이 이제 사고 현장 재구성하듯 전함 후소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전함의 최후가 일단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배의 크기만 해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전함에 타고 있던 승무원의 수만 1600명입니다. 자, 저희가 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죠. 전함 후소의 일본 포탑에 있던 야스오 카토의 증언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우선 모두가 기억하는 그 첫 번째 명중했던 어뢰 외에도 전함 후소에 한 발의 어뢰가 더 명중했다고 합니다. 두 발의 어뢰가 명중하면서 한순간 배가 크게 기울었고요. 배에 있던 고정되어 있지 않던 모든 물건이 승무원들 머리 위로 떨어졌다고 해요. 모든 병사들이 뭐 난간이든 책상이든 문고리든 뭐든 붙잡고 안 넘어지려고 다들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다고 해요. 배의 전기도 나갔고 어두침침한 비상등만 불을 밝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증언에 따르면 일단 동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후소의 포탑은 아직 작동하고 있었고요. 포탄을 옮기는 데 쓰는 엘리베이터도 모두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요. 현재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미 구축함 멜빈이 발사한 두 발의 어뢰가 후소에 명중했다고 합니다. 한 발이 후소의 보일러실을 뚫고 들어가서 보일러실을 파괴하고요. 여기에 물이 들어차면서 배가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후소의 함장은 니시무라 제도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고를 할 수도 없었어요. 어뢰에 맞으면서 모든 통신과 커뮤니케이션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3시 12분에 중순양한 모가미가 후소의 옆을 지나치게 되어요. 모가미의 승무원들의 증언에 따라서 당시 전함 후소에는 화재가 발생했고요. 어뢰를 두 발이나 맞았었지만서도 아직은 전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누가 봐도 더 이상 전투를 치를 수 없는 상태임이 확실했어요. 전함 후소가 입었던 타격은 니시무라 제독한테 곧바로 전달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니시무라가 타고 있던 전함 야마시로는 후소보다 앞에 서서 가고 있었고 자기도 한포로 한창 공격을 하고 있었던 탓에 후소한테 어뢰가 명중하는 걸 보질 못했던 거죠. 야마시로와 모가미 두 척 모두 저 멀리 앞으로 지나가면서 불타는 후소는 혼자서 덩그러니 바다에 남아갔고 뒤를 쫓게 됩니다. 한편 앞서가고 있던 야마시로나 다른 배들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새벽 3시 12분에 구축함 시구레가 또다시 두 척의 적함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하고요. 1분 뒤에 구축함 야마구모에서 어뢰가 날아오고 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옵니다. 앞전의 어뢰 공격은 우현에서 왔지만 이번 어뢰 공격은 좌현에서 오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니시무라는 최소 2개의 구축함 부대가 적에게 있다는 것을 바로 캐치해냅니다. 새벽 3시 14분에 니시무라도 자기 휘하에 있는 구축함들한테 자, 일본 구축함들의 그 따끔한 어뢰전 실력을 보여주라고 해요. 저희가 과달카날 전투기간 에피소드들, 특히 사보섬 에피소드와 사보섬 전투 에피소드, 그리고 타사파룬가 전투 에피소드에서 그 일본 구축함들의 어뢰전 실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날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지 한번 보죠. 구축함 시구레와 야마구모가 봤던 이 날아오고 있는 어뢰들은 미 구축함 맥더머트과 먼센에서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10분에 얘네들은 일본 함대가 오나 안 오나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 조명탄이 터집니다. 니시무라가 앞전에 띄웠던 수상정찰기가 투하한 조명탄이었어요. 곧 이어서 전함 야마시로의 탐조등이 미 구축함들을 밝히고요. 곧 이어 야마시로가 좌현에 위치한 6인치 부포로 구축함들을 공격해 옵니다. 미 구축함들을 자기 나름대로 반격을 하고요. 총 20발의 어뢰를 발사해요. 같은 시간 니시무라의 함대는 계속 북상해 오고 있었죠. 니시무라의 명령에 따라서 일본 구축함들도 이제 선두에 나가서 미 구축함들과 해전을 벌이러 갑니다. 구축함 시구레, 야마구모, 미치시오, 아사구모 이렇게 4척 모두 대형을 갖추고 공격을 하러 오는 거죠. 자, 문제는 얘네가 어뢰 발사하기 이전에 이미 미 구축함이 발사한 어뢰가 날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축함 시구레에서 다가오고 있는 어뢰를 가장 먼저 발견해요. 너무 깜깜한 밤이었기에 저 구축함이 어뢰를 발사하는 것도 못 봤고 어뢰가 다가오기 전까지 사전에 빨리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각자 600m 거리를 두고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구축함 시구레는 어뢰를 피하기 위해서 곧장 우회전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다행히 어뢰를 피해요. 한편 어뢰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던 니시무라 제독도 비록 자기가 날아오는 어뢰를 보진 못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어뢰가 날아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함대한테 크게 우회전을 해서 방향을 꺾으라고 명령을 해요. 어뢰가 날아오고 있다면은 재빨리 방향을 틀어서 피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벽 3시 20분에 일본 함대가 방향을 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대로 항로를 잠시라도 유지했다면은 니시무라는 일단은 자기 함대의 전력 대부분을 어뢰로부터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니시무라가 좀 조바심이 났던 건가? 니시무라가 방향을 틀라고 명령하니 2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래대로 항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던 길로 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2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일본 함대가 어뢰를 피할 만큼 충분히 기동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항로를 한번 또다시 틈으로써 점점점 예정 시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다시 돌린 겁니다. 자, 이러므로써 재앙이 시작돼요. 구축함 야마구모에서 새벽 3시 13분에 어뢰들을 발견하고요. 무전기에 이를 알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든 이 어뢰를 피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요. 구축함 야마구모의 왼편에 최소 2발의 어뢰가 명중하고요. 야마구모가 싣고 있던 포탄과 어뢰들이 유폭하면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폭발이 워낙에 커갖고 그 어뢰를 발사하고 달아나던 미 구축함들과 심지어 저 멀리 있는 전함들에서까지 목격될 정도였어요. 54 구축함 전대를 지휘하던 카월드 장군은 Just got a big flare on one of them. 그러니까 한 놈한테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함 야마구모는 그야말로 한 방에 폭발하면서 폭침하는데 함장과 230여 명의 승무원 대부분이 이때 전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명의 생존자만 있었는데요. 사실상 전원이 전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구축함 야마구모는 미 구축함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뢰를 이제 다 꺼내놓고 공격 준비를 한창 하면서 움직이던 상황이었는데 어뢰가 유폭하면서 배가 한 번에 불덩어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서 구축함 시그로의 승무원들이 야마구모의 폭침을 생생히 목격합니다. 그래서 목격담에 따르면 어뢰에 맞고서 폭발을 일으킨 야마구모는 불과 3초 남짓한 짧은 시간에 침몰해 버렸다고 하는데요. 중순양한 모가미에서 기록한 바에 의하면 어뢰에 맞고 불과 2분 만에 야마구모는 수리가와 해협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한편 구축함 시구레는 야마구모의 잔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회전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또 운 좋게 어뢰를 우연히 비껴갑니다. 시구레 옆에서 구축함 아사구모가 또 어뢰에 맞게 돼요. 그래서 새벽 3시 25분에 구축함 아사구모가 나도 맞았다라고 보고를 하고요. 아사구모 왼쪽에 있는 이제 일본 포탑 바로 아래에 어뢰가 명중하고요. 배 앞부분에 선실이 무너져 내리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축함의 엔진은 괜찮아서 추가로 날아오는 어뢰를 피할 수는 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어뢰의 피해로 인해서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속 25km의 속도 낼 수 있었다고 해요. 아사구모의 승무원들은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다소 느리긴 하지만 전함 야마시로와 중순양한 모가미에 달라붙습니다. 아사구모는 어뢰를 풀로 장착하고 적에게 복수할 준비는 한 상태였죠. 중순양한 모가미의 경우 구축함 야마구모한테 다가가서 지금 폭침하고 있는데요. 생존자들을 구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새벽 3시 22분에 이날 밤 있었던 이제 전함 후소에 이어서 가장 큰 피해였던 전함 야마시로의 어뢰가 명중했던 거죠. 그래서 모가미의 승무원들 모두가 이제 충격과 공포로 야마시로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모가미의 승무원들은 앞전에 전함 후소의 어뢰가 맞는 것도 봤잖아요. 바로 이어서 야마시로의 어뢰가 맞는 것도 봤던 거죠. 자, 이 전함 두 척은 사실 니시무라 함대 이 별동대의 가장 핵심 전력인데 이 두 척 모두 어뢰에 맞는 거를 본 거죠. 자, 일단 모가미 승무원들이 보기에 야마시로가 입은 피해는 굉장히 커 보였지만 실제로 야마시로가 입었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일단 어뢰에 맞은 피해는 약간 좀 물이 새기 시작했었고 선미갑판의 화재가 발생했다 정도였는데요. 이 정도면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자매함 후소가 어뢰에 맞고 완전히 맛이 간 거에 비하면 이제 야마시로의 경우 아직 전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한편 일본 함대 가장 선두에서는 구축함 미치시오가 어뢰로 미 구축함들을 공격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폭침한 야마구모와 어뢰에 맞은 아사구모랑 지금 이 구축함
미치시오 이렇게 세 척은 제4 구축함 전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치시오가 이 구축함들 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축함 미치시오의 함장은 자기 뒤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목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3시 20분에 야마구모가 폭발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아사구모가 있는 위치에서 어뢰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4 구축 전대에는 구축함 미치시오만 남게 된 거고요. 바로 옆에서 이제 구축함 시구레가 함께 어뢰로 미 구축함들에게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한테 한 방 먹여주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겠죠. 그러나 미치시오가 어뢰를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 얘도 미 해군 어뢰에 맞게 됩니다. 하필이면 엔진룸에 맞으면서 미치시오의 모든 전기가 나가고요. 배는 바다 위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이로써 반격을 준비하던 제4 구축전대, 그러니까 니시무라 제독이 가지고 있던 최종의 구축함대 모든 구축함이 피격당하게 된 거죠. 이 니시무라 함대에서 마지막 남은 구축함은 시구레였습니다. 시구레의 함장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자기한테 날아오는 세 발의 어뢰를 또 피하는데요. 그래서 그날 시구레만 정말 마법에 걸린 것처럼 단 한 발의 어뢰도 맞질 않고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면 정말 기적이었죠. 반면 미 구축함들은 어뢰를 발사해서 무려 6척의 적 함정에게 명중시키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합니다. 수리가와 해전에서 가장 결정적인 승부가 갈린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전함들끼리 벌였던 한포 사격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이 어뢰의 타격이 가장 컸어요. 이제 니시무라 제독에게 남은 건 구축함 시구레 그리고 어뢰에 맞아서 쩔뚝거리고 있는 전함 야마시로와 구축함 아사구모 뿐이었습니다. 니시무라는 새벽 3시 30분에 미 구축함들과 조우했고 어뢰에 의해서 두 척의 구축함을 잃었지만 야마시로는 아직 멀쩡하다고 전문을 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니시무라가 이 보고를 하던 그 시점에는 아직 선두에 가던 구축함 미치시오가 어뢰에 맞기 전이었고 무엇보다 니시무라 제독이 지금 자기 뒤에서 전함 후소가 멀쩡하게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소가 어뢰에 맞아갖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니시무라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전함 후소는 느릿느릿 함대의 뒤를 따르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시속 18km의 느린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에 물이 빠르게 차고 있었고 배가 우현으로 크게 기울고 있었어요. 새벽 3시 23분에 후소는 이대로는 자기 함대를 따라가기도 힘들고 만일 따라간다 한들 전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남서쪽으로 후퇴합니다. 후소가 침몰하고 있던 그 순간 구축함 시구레가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었어요. 구축함 시구레는 전함 야마시로가 어뢰에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선 전함의 상태를 확인하고 호위하려고 다시 남쪽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시구레는 어둠 속에서 야마시로를 보지만 이게 전함 후소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이대로 시구레가 만약에 전함 후소가 있는 곳까지 왔더라면 그날 후소에서 많은 병사들을 구출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4.5km 거리까지 접근했던 구축함 시구레는 다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로써 전함 후소는 어뢰에 맞은 상태로 천천히 침몰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수리가와 해전의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를 전반부로 나누고 싶냐면요. 이 시점까지가 니시무라의 별동대가 이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항공모함과 전투 벌이고 어뢰전과 전투 벌이고 구축함과 전투를 벌이는 그 과정에서 일본 이 별동대 니시무라 함대는 정말 잘 싸우긴 했습니다. 잘 싸우긴 했지만 운이 너무 따라주질 않았고요. 압도적인 그 전력차도 극복하길 못했죠. 사실상 이때 그 어뢰에 맞으면서 그 힘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가오 해전은 역사상 마지막으로 벌어졌던 전함과 전함 간의 한포 대결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니시무라 함대에 있던 전함 야마시로와 후소 이 두 척 모두 어뢰에 미리 맞으면서 이제 수리가오 해협을 계속해서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저희가 다음 편에서 보겠지만 미 전함들과 맞닥뜨렸을 때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소의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시점에서 한 15분 뒤에 침몰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편에서 저희들은 일본 전함들의 최후 그리고 뒤따라오던 시마 함대와 또 살아남은 니시무라 함대의 그 피나는 살아남기 위한 사투? 분투기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정말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의 그 살아남는 치열한 그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옛날에 영화 덩크르크를 보면서 아 영화를 저렇게
재난영화, 공포영화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 당시 그 해전에서 패배하고 퇴각하는 일본 수병들의 심정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 이야기할 때는 제가 최대한 그런 점을 부각시켜 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읽게 된 수리가오 해전을 다루는 서적에서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던 그 일본 수병들 개개인의 증언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에 뭐 괜찮은 잘 쓰여진 그 재난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전반부까지는 오늘 이야기까지는 뭔가 치열한 해전의 이야기였지만 다음 편은 일방적인 학살 그 뒤 벌어지는 생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함 후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전함 후소의 생존자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00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명도 되지 않는 사람이 살아남게 되거든요. 전함 야마시로의 경우에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끔찍한 일을 겪게 된 일본 병사들에 관한 이야기 저희들이 좀 나눠볼 거고요. 또 미군이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프롤로그 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레이테만 해전의 그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런 말이 길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편은 최대한 내용을 좀 축약시켜서 알찬 전투 에피소드로만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또 저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특히나 저희가 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배 고물, 선미, 뭐 함교 이러한 단어들 일반인한테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들 최대한 제가 배제시키고 이해하기 쉽게 다른 단어로 대체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이제 인용했던 자료들은 거의 다 영문 자료였기 때문에 영미권에서 쓰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몇 해리 또는 뭐 몇 마일, 몇 야드 이러한 단위들 저희한테 친숙한 단위로 제가 임의로 수정을 최대한 했고요. 영어로 되어 있던 증언들이나 이런 것도 한국말로 제가 임의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에피소드 즐겁게 청취하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투편, 다음 편은 재난편인데요. 네, 다음 편도 즐겁게 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치러야 했던 이 병사들에게는 끔찍한 재난이었겠지만 이 얘기를 또 나중에 이렇게 또 다양한 서적과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는 저희들한테는 또 감회가 새롭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에피소드 여기까지고 다음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